네, 안녕하세요. 변두 매니저입니다.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11시 30분까지 한국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세미나가 한국거래소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지금까지 기대감만 있었던 한국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어떤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고, 우리보다 1년 앞서 진행한 일본은 어떻게 성공적으로 진행을 해서 증시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갔는지,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정부 정책의 효과와 함께 주가가 레벨업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번 발표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 정책 방향과 스케줄에 대한 정보도 공유가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늘 세미나에서 공유된 주요 내용이랑 함께 이제 최근에 이거가 발표되고 나서 차익 실현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었죠. 그리고 관련주들이 오늘 좀 주가가 빠졌는데 그거에 대한 이슈도 한번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지표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 진행했었던 이 세미나는 지금 한국거래소 유튜브 채널에 가면 볼 수 있으니까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정책 발표 이후에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저PBR 종목들이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니까 오늘 정책에 대한 실망감이 있는지, 이제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끝난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번 정책의 추진 배경을 보면요, 이번 정책은 총선을 앞두고 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넘어서 가지고 올해와 내년까지 계속 강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배경에서 가장 중요한 문구가 바로 국민들 입장에서도 근로소득 외에 자산소득을 통한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 필요성도 커진 상황이다. 이게 바로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자산들의 정책 핵심 방향성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번 정부는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을 쭉 지금 보면은 급락하는 것을 좀 막고 또 가격이 오르는 것도 막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어요. 부동산 가격이 빠질 때는 규제를 완화를 해주고, 또 특별 대출 프로그램을 해줘서 수요를 살려주면서 가격을 반등시키게 하고, 또 가격의 반등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고 하면 대출 기준을 또 높이고,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반복을 하고 있죠. 부동산 투자로 이미 한국 가계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가격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번 정부의 목표로 보여지고요. 반대로 증시 같은 경우는 부양하려는 의지가 지금까지 나온 정책들을 보면 강하게 느껴지는데, 이번 정책 추진 배경에서도 그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규제 개혁, 기업 혁신 등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적인 대응과 함께 기업은 원활한 자금 조달을 토대로 성장을 하고, 국민은 그 성과를 향유하고 재투자하는 선순환적 자본시장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사실 자본시장에서 이론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선순환 구조인데, 지금까지는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투자자도 모두 각자의 이해관계가 조금씩 달랐기 때문에 이 선순환 구조로 들어가기가 어려웠죠. 하지만 이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시작으로 선순환 구조로 들어가려는 이 첫 단추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물론 이번 정책 발표에서 끝나면 안 되고, 주가가 올랐을 때 지분 증여나 아니면 상속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상속세에 대한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 투자자들에게도 이제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조금 더 인센티브나 혜택이 좀 더 많아져야 될 거고, 그리고 기업들한테도 배당이나 뭐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했을 때 인센티브, 뭐 예를 들면 지금 나온 게 법인세율을 조정한다던가 아니면 주주환원 정책을 이행한 금액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던가, 이런 더 많은 인센티브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은 맞습니다. 오늘 발표되지 않은 이 세제 혜택과 같은 경우에는 올 상반기 내로 또 발표가 될 거라고 합니다. 아마 5월 달에 2차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그 전후에 주요 내용들이 알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1차 세미나 이벤트는 이제 이걸로 끝났지만, 올해 내내 국내 증시 부양 관련된 정책과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의 이제 추가 방안들의 스케줄은 이렇게 이제 공유가 되었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 공유한 향후 계획 스케줄을 보면은 5월 달에 2차 세미나를 하면서 추가 의견을 좀 듣고, 6월 달에 가이드라인을 확정 짓는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그래서 해당 지수도 만들고 ETF도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판매한다라고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주요 내용들은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이랑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이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업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내용과 계획을 수립을 하고, 1년에 한 번씩 투자자들에게 이제 웹사이트나 공시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이런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거죠. 원래 이제 참여하지 않는 기업들한테는 페널티로 이제 뭐 공개적으로 알려서 망신을 주는 방안도 고려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페널티보다는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식으로 지금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면은 결국 수급이 들어와야 주가가 오를 수 있으니까, 이런 수급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코리아 밸류업 지수와 함께 ETF 상품을 개발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수를 만든다는 의미는 뭐냐면
되냐면 이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고, 특히 제가 봤을 때는 국민연금이 이제 하반기서부터는 큰 중요한 롤을 할 거 될 것 같은데, 이제 국민연금 같은 국내 정부 기관들이 이 벤치마크를 추종하도록 하는 이 자금을 자산 운용사들한테 집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지수에 포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국내 기관들의 수급에 지원을 받으면서 주가가 이제 상대적으로 좋을 수 있는 것이고, 실적이랑 주주 환원들이 기업이 계획한 대로 정말 잘 된다라고 하면 주가가 올라서 저 멀티플을 탈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 이제 굳이 또 저 멀티플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받고 있는 멀티플보다 더 높은 멀티플을 부여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이 수급이 생각보다 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 사례를 보더라도 일본 정부가 주가 부양책을 시작했을 당시에 일본의 공적연금이 일본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비중은 2010년도에 11%였는데 이게 계속 증가를 해서, 그리고 중간중간에 정부가 증시 부양 정책을 시행했을 때마다 이 비중이 계속 한 번씩 이제 탁탁 튀면서 작년 말에는 24.7%까지 이 비중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 증시가 상승을 하면서 결국 일본의 연금 수익률도 좋아진 것이고, 기업도 좋고 연기금도 좋고 모두 서로가 윈윈한 그런 성공적인 정책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도 좀 심각한 상황이죠. 당장 연금 개혁을 안 하면 2055년이 되면은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이제 한국이 저출산 문제, 청년 실업률 문제, 그리고 고령화 같은 이제 구조적인 사회적 문제는 당장 이걸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고갈 시기,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려면은 지금 연금을 내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내거나 아니면 받는 시기를 늦추거나 아니면 또 나중에 받는 돈을 줄이거나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죠. 그럼 이제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률을 올리는 겁니다.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 내역을 보면 지금 한국 주식의 투자 비중이 14%로 되어 있습니다. 30%는 해외 주식에 투자하고 있고요. 31%는 국내 채권, 16% 정도는 대체 투자를 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기타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죠. 국내 채권은 이제 기준금리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내 금리는 환율이라던가 미국의 금리와도 또 연동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가격을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해외 주식은 당연한 거고요. 더 그렇고요. 정부가 이제 그나마 노력해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자산이 바로 국내 주식이라는 겁니다. 국민연금의 이제 장기 투자 계획을 보면은 한국 주식 비중을 더 늘리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지금 더 사지 못하고 있는데, 이 비중을 늘린다면, 즉 가격을 올라간다라고 하면 전체 포트폴리오 수익에서 국내 주식이 상승하면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개선되는,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을 지급해야 되는 지금 선진국들도 비슷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죠. 그래서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 되게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가장 최근에 성공한 국가가 바로 일본이라는 겁니다. 일본이랑 좀 비슷한 사회적 문제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연기금 문제도 가지고 있는 한국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이 단기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를 올릴 때까지, 주가가 올라갈 때까지 계속 강력하고 또 이제 우호적인 정책이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주가가 이제 정책 발표도 있고 또 이제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차익 실현과 관련된 얘기가 많았죠. 이 차트들은 올해 주요 투자자별로 수급을 한번 그려본 겁니다. 왼쪽에 이제 위에 왼쪽 차트는 국내 기관들의 코스피 현물 수급 차트인데, 국내 기관들은 올해 누적으로 지금까지 5조 원 정도를 순매도를 하고 있고요. 오른쪽 위에 있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인데, 개인들은 1월까지 좀 샀다가 1월 중순서부터, 그러니까 저PBR 종목들이 막 상승하기 시작할 때부터 계속 팔아서 지금은 5.4조 원 정도를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반면에 아래가 바로 이제 외국인인데, 이 차트는 제가 몇 번 보여드렸죠. 외국인은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10조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금 순매수하고 있고, 그 시기를 보면 저PBR 종목들이 막 상승할 때서부터 더 공격적으로 사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번 밸류업 테마가 끝나려면은 개인도 아니고 국내 기관도 아니고 외국인이 차익 실현하고 팔고 나가야지만 끝나는 겁니다. 국내 기관이랑 개인들은 차익 실현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물량이 많이 남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인 거죠. 오늘 정책 발표 이후에 이제 차익 실현이다, 세론이다 해서 지금까지 오른 종목들이 실제로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 그래서 오늘 장 끝나고 나서 보니까 좀 재밌는 수급이 확인이 됐죠. 결국 보니까 오늘도 외국인은 현물에서 또 1,100억이 넘게 샀고, 현물도 1,490억 원을 샀습니다. 반면에 국내 기관은 더 팔았고, 연기금도 현물을 195억 원 더 팔았네요.
외국인들은 정부의 밸류업 정책 기대로 한국 증시를 사는 것도 있겠지만 1월 말부터 외국인이 이머징 증시를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보면은 2015년 이후로 가장 많은 금액이 1월 말부터 이머징 자산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2월에는 1월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이머징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죠. 이제 이거는 지난주 수요일 21일자 기준까지 이제 외국인의 이머징 수급을 확인한 건데 1월 달서부터 2015년 이후에 가장 많은 자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 흐름은 지난주 수요일까지도 지속되고 있고 지난주 수, 목, 금, 오늘까지 보면은 그 흐름은 외국인들은 계속 한국 증시를 사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이머징 내에서도 한국을 8주 누적으로 보면 가장 많이 샀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이머징을 좋게 보는데 정부가 증시를 부양시켜 준다고 하니까 더 공격적으로 들어온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한국의 수출 데이터가 턴어라운드 하는 거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을 포함해서 주요 국가들의 제조업 지수들이 반등하는 것들 이렇게 되면 한국 수출주들의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한국의 내수주들도 최근에는 소비자 심리 지수도 지금 기준점을 다시 반등을 했고 또 외국인들이 유입되는 거에 대한 효과도 있으니까 한국 기업과 한국 실적, 한국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및 개선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봐서 더 공격적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국이 지금 이머징에서 가장 큰 국가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자본시장에서 신뢰를 많이 잃었기 때문에 중국을 사기보다는 이머징을 살 때 한국을 좀 더 오버웨이트하고 해서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외국인이 언제 더 사고 더 팔고 이런 거 예측하는 거는 불가능하기도 하고 의미는 없지만 외국인이 지금 이머징 자산의 투자 비중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환율이라고 알려졌죠. 달러가 추세적으로 강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은 굳이 외국인들은 이머징 자산을 살 필요가 없겠죠. 아무리 이머징 자산의 수익률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시 달러로 환전하게 되면 환에서 손실을 볼 테니까요. 반대로 이제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달러 자산이 아닌 이머징 자산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흥미롭게도 올해 1월과 2월에는 달러 지수가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1월 말부터 외국 2015년 이후로 가장 많은 돈을 지금 이머징으로 투자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최근에 달러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 반등이 구조적인 반등이 아니라 작년 4분기 때 너무나 가파르게 하락한 것에 대한 기술적 반등으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에 영향을 주는 이벤트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이번 29일에 발표되는 PCE 물가지수가 중요할 거고요. 왜냐면 1월 CPI랑 PPI 지표가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지금 올해 미국의 첫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5월이 아니라 지금 6월 뒤로 지금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페드 같은 경우는 CPI보다는 PCE 물가지수를 좀 더 중요하게 본다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이번 29일 날 발표되는 PCE 물가지수가 어떻게 발표되는지에 따라서 미국의 채권금리의 방향성 그리고 그거에 연동돼서 달러 지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3월과 4월에는 제가 이제 대외적으로 변동성이 높아지는 이벤트들이 많이 있다라고 공유를 드렸죠. 대표적으로 이제 유가를 결정짓는 오펙 플러스의 감산 연장 결정이 3월에 이제 결정이 될 것이고 이것은 유가에 연동이 될 거고 유가는 또 이제 물가라도 연동이 되니까 이 물가는 또 채권 금리 그리고 채권 금리도 달러 이게 다 연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홍콩 증시 ELS 이슈도 있고요. 한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도 있고 중국의 양회 같은 이벤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와 달러 지수의 방향성을 잘 보면서 외국인이 더 이머징으로 들어올지 아니면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가는지를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이번 정책의 추진 배경에서 핵심 문장으로 제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정부는 정부가 할 일을 열심히 하고 또 기업은 좋은 아이디어랑 상품으로 또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돈 열심히 잘 벌고 돈을 잘 번 기업들은 일부를 주주들에게 환원을 해서 투자자들도 기업의 성과를 향유할 수 있는 그래서 기업도 윈하고 투자자도 윈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정부도 윈하는 모두가 만족하는 이번 코리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잘 정착되기를 정말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